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이 단어에 대해서 언론을 비롯해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데이터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빅데이터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위해서 빅데이터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자들에 의해서 정리된 그런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5세대 이동통신의 확산,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예정된 미래로서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에 문자와 숫자 데이터, 그래픽, 영상과 같은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스북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전 세계에 십수억 명이 데이터를 생성하죠. 거기서는 그 중에서는 문자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도 있고요, 영상도 있죠. 이러한 것들이 사용자가 수천만 명 또는 수억 명이 데이터를 올림으로써 방대한 양의 되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생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 생성된 데이터들은 수십 테라바이트, 약 1조 바이트 정도로 양이 방대하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시간에 생성되는 이 자료들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와 사물인터넷은 사람의 일상생활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빅데이터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빅데이터가 등장한 것은 이미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 이후로 빅데이터는 꾸준히 형성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이 빅데이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발달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그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것의 비즈니스적인 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글이겠죠. 구글은 검색을 통해서 구글 검색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검색을 통해서 이미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검색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에 기반해서 광고를 적용하여서 구글 검색 광고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간 바 있죠. 그런 것도 빅데이터, 구글 자체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페이스북은 또 어떤가요? 우리가 포스트로 사진을 올리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친구가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페이스북은 저를 인지를 해서 이거 당신 사진 아니냐 라고 해서 같이 태그를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이것은 사실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를 넘어서서 아주 굉장히 엄청난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페이스북의 그 수많은 사용자들 중에서 나를 찾아내는 것이죠. 제 얼굴을 찾아내서. 근데 그것이 보면 알겠지만 만약 이제 100번의 그런 어떤 태그 권유를 하더라도 100번이 다 맞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저한테 태그하라고 보내온 것들을 보다 보면 저랑 참 비슷한 분위기의 사람이구나 이런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그것들이 굉장히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유튜브는 2,500만 명이 이르는 사용자가 영상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들, 뭐 음악의 저작권을 위반했거나 이럴 때 그것을 쪽지게처럼 찾아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고치라고 요청을 보내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영상 데이터,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착각하기 쉬운 거는 데이터 자체를 텍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문자 데이터나 숫자 데이터만을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영상 데이터 그리고 사진 데이터들도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올리는 수많은 영상, 그래픽, 오디오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가 판단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활용한 그 비즈니스의 전형적인 사례겠죠. 유튜브는 어떤 플랫폼이죠? 사용자 관점에서는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고, 구글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사용자들의 트래픽, 사용자들의 그 사용들이 몰려오고 영상을 보고 이러는 트래픽을 활용해서 거기다 광고를 적용해서 광고의 어떤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많이 와서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나는 그런 광고 미디어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러한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빅데이터에 관련된 사업을 벌이는 것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뿐만 아니라 아마존닷컴, 넷플릭스 이런 곳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성공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환경은 사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우리 주변에서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그러한 환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 생성된 데이터에 비하면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기 때문에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C, 인터넷, 모바일 이런 기기가 생활화되고 그 다음에 가장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그 도처에 자신들의 발자국을 남게 됩니다. 여기서 그 발자국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24시간 깨어있는 시간을 포함해서,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하고 있죠. 잠자는 시간을 포함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스마트폰을 어디다 두죠? 뭐 머리맡에 두거나 책상 위에 두거나 뭐 식탁 위에 두죠. 이때도 스마트폰이 우리와 함께 잠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잠을 든 사이에 있어도 스마트폰은 끝없이 서버라든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끝없이 주고받는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 활동을 벌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인터넷과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어떤 그 데이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쇼핑의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사는 경우에만 기록이 됐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이 보편화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11번가라든가 뭐 교보문고라든가 인터파크 이런 데를 돌아다니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어떤 물건을 조회를 했는지 또는 어떤 물건을 클릭을 해봤는지 어떤 물건을 구매를 했는지 또는 구매 직전 단계에서 포기를 했는지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두가 남아있겠죠.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쇼핑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쇼핑몰에 머물러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매를 최종 결정하고 결제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이것은 쇼핑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금융거래, 교육, 학습, 여가활동, 자료검색, 이메일 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사람과 기계와 기계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지능통신의 확산이 되면서 디지털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이러한 빅데이터가 등장한 주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이후에 이런 본격적으로 이 빅데이터라는 말 자체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도 했죠.
우리가 그런 이유는 뭐냐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UCC를 비롯해서 휴대전화라든가 소셜미디어에 생성되는 문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을 거의 전 국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카카오톡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서비스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죠. 이럴 수 있는 것은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정보들을 빅데이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데이터 자체가 그냥 가치를 가진다기보다는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 그게 비즈니스적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공공적인 가치를 갖는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분석하고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블로그라든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0대 서울에 사는 여성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또는 30대 남성이 수원 지역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는 다양하게 그 분석들, 사용자 분석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이런 어떤 사용자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좀 다른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나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사찰하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많은 비판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현재에도 그러한 위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또한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제가 사용한 데이터들을 페이스북 기업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이윤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게 되겠죠.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저라는 사용자는 페이스북이 뭐 유용해서 썼는데 그들이 좀 쓴다고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의 데이터라는 것은 굉장히 기업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해킹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해킹을 당했을 때 그런 데이터들이 잘못 사용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는 그런 범죄로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점점 이제 소셜미디어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인해서 빅데이터가 끝없이 생성되는 그런 우리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것이 어떤 비즈니스 가치로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위험성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트위터만 하더라도 하루에 평균 1억 5,500만 건의 데이터가 생긴다고 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동영상 재생 횟수만도 4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끝없이 이 빅데이터의 양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 증가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소셜미디어나 컴퓨터나 이런 것뿐 아니라도 주요 도시의 공공 건물은 물론 엘리베이터 안에서조차도 CCTV가 촬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 정보의 양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가 빅데이터의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는 되게 중요한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빅데이터의 속성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크기에 관한 부분인데요. 빅데이터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소셜미디어라든가 소비자나 사용자의 데이터, 그 다음에 기업 데이터, 웹 데이터, 그 다음에 센서들,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센서들의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곳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다. 이것이 데이터의 크기, 물리적 크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데이터의 다양성을 들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비선형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 웹서버의 사용자 사용 흔적, 뭐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유형의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거는 이제 그런 영상 데이터 이것뿐 아니라 그 데이터들이 어떤 성격을 가진, 어떠한 주제를 가진 이런 데이터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이 빅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생성된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 빅데이터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또한 굉장히 빨리 발달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이러한 속도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이나 일정 주기에 맞춰서 처리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처리 속도를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의료 쪽에서 이런 빅데이터 활용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그런 거죠.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그런 것들을 이제 심장 주변에 부착을 해서 그 사람의 심장의 어떤 박동의 문제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도 있죠. 뭐 그런 어떤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24시간 그 심장을 계속 그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 데이터가 엄청 많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의 그런 많은 데이터를 갖고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상인지, 이런 지금 현재 약간 위험성이 있는지, 위험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발달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결합됨으로써 그런 데이터들을 의미 있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 속도를 지닌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빅데이터의 속성은 물리적 크기, 다양성, 그 다음에 처리하는 속도라고 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빅데이터 기술을 가치를 뽑아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데이터로부터 경제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추출한다는 뜻이죠. 시장 조사 기관인 IDC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빅데이터 기술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로부터 경제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추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차세대 기술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디자인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설계됐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넘어서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 과거에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대규모 고객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여 마케팅과 고객 관리에 할 수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생성되는 기업 관련 검색어와 댓글을 분석하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반응, 관심 내용, 부정적 이슈 발생을 실시간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수천만 건의 도서 정보와 유엔과 유럽의회의 자료, 웹사이트의 내용을 활용해서 64개의 언어 간의 자동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구글의 자동 번역 시스템은 바로 이 빅데이터 자원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빅데이터를 다루는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학생분들은 아마도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가 지금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최근에 많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서 많이 진행되고 있죠. 뭐 뉴딜, 새로운 뉴딜 뭐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기획하고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하고 이걸 시각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마케팅 전략 결정 등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우리가 빅데이터가 있다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빅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도 있겠죠.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생성된 빅데이터,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걸 기획하지 않더라도 이미 생성된 걸 갖고 어떠한 식으로 분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 분석 기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겠죠. 눈으로 분석하는 거 있지만 소프트웨어로 다 분석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시각화하는 작업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죠.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면 우리가 신발을 만드는 그 제작 프로세스 안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하고 어떤 작업 공정에 의해서 에러가, 어떤 그 불량품이 나오고 막 이런 데이터를 갖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부터 Z까지의 그 공정이 있다면 F 공정에서 문제가 돼서 불량이 주로 발생한다라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 나온다면, 그러면 F의 공정을 개선하면은 훨씬 나아지겠죠. 이러는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의 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를 맡아서 진행하는 전문가들이 덩달아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데, 이를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기 편한 데이터를 만드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미국의 저장 장치 업체인 EMC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업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준비하고 적절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모델을 구축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링 검증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전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하겠죠. 이러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데이터 과학자 또는 데이터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빅데이터는 쌓아두기만 하면 사실 가치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신용카드 정보만 해도 정말 엄청난 데이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결제하는 데이터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더라도 이들이 어떤 그 결제 성향을 보고 막 이런 것들, 나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다음에 직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뉘었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무수히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통계학, 컴퓨터 과학, 머신러닝 등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프로그래밍과도 결합돼서 이렇게 하고, 또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꼭 통계학과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 과학 쪽을 전공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죠. 일반적인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든가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들, 또는 뭐 예술 쪽을 공부한 사람들도 그냥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 어떤 그 그림이라든가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데이터 과학자로서 그런 성과를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빅데이터 쪽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빅데이터 과학자로서의 자질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들은 수학과 공학 능력에 대한 기본을 기본적으로 갖추면 좋겠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살펴보는 데는 수학적인 재능이 굉장히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이건 좀 여러 가지 좀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수학적인 뿐 아니라 인문학적인 재능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다 갖춰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런 다양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는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야는 새로 지금 본격화되는 분야라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거기서 잘 모르더라도 많이 배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공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란 무엇인가? 시장조사 기관 가트너는 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원유라고까지 정의를 했어요. 빅데이터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인데 여기로부터 경제적인 가치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4차 산업혁명은 사실 빅뱅처럼 우주의 별무리보다도 많은 빅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우리는 일상생활, 기업활동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분석하는 그러한 기술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걸 수집 분석해서 반응하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 그리고 이러한 그 딥러닝 소프트웨어,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딥러닝 소프트웨어는 사물인터넷 서버, 주식을 위한 서버,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자기 기능들을 수행하고 진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